다음은 계약의 유형이다. 자, 저는 이렇게 옵니다. 매대 환급, 이미 한번 설명했습니다. 34에 쌍무유, 쌍무면 무조건 유상이에요. 낙성, 사무증, 자, 매매, 임대차, 교환, 도급, 사무증, 편무, 무상, 낙성. 사는 뭐다? 사용대차, 무는 뭐다? 무상의 임치, 증은 증여입니다. 현상공은 유편물, 유상계약입니다. 유상계약이 반드시 쌍무계약이냐? 아니다. 편무계약이다. 그 다음에 요물계약이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다? 분류식 계약이다. 이걸 머릿속에 딱 기재하고 딱 합니다. 매매가 요물계약, 요물계약은 현상강구계약이다. 민법의 정형적인 계약이지만 또 뭐가 있다? 계약금 계약도 요물계약이다. 교환계약은 무상이다. 교환, 매대, 환급, 쌍무, 유상. 틀렸어요. 증여계약은 낙성계약이다. 맞죠? 사무증, 편무, 무상, 낙성. 그 다음에 도급계약은 요물계약이다. 아니다. 요물계약은 현상강구. 임대차 계약은 뭐다? 편무다. 아니다. 매대, 환급, 쌍무, 유상, 낙성.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갑은 그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을과 매매 일방 예약 체결하면서 예약 안결권 누가 갖고 있어요? 예약 안결권은 을에게 있어요. 을이 그 소유니까 매수인이죠. 매수인에게 있네요. 언제 하겠어요? 이 예약 안결권 행사 기간을 20년 내에 행사하기로 약정. 예약 안결권의 행사 기간을 약정했습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을이 예약 체결 시로부터 예약 안결권을 지금 을이 갖고 있어요. 1년 뒤에 행사한 경우는 매매는 예약 체결 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아니다. 예약 안결권을 행사하게 되면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예약을 완결했다는 얘기는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는 겁니다. 그 효력은 예약 체결 시간에는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법정에는 일방 예약은 상대방의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 매매에 효력한다. 그때에 표시하는 때에 따라서 소급이 틀린 겁니다. 잘 나옵니다. 그때 발생합니다. 을의 예약 안결권은 형성권 맞아요. 형성권에 속해요.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일방 예약은 일방의 의사표시에서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거니까. 원래 매매는 쌍방 당사자의 의사표시 존재고 합치인데 승낙이 필요하잖아요. 승낙 없이 매수인의 의사표시만으로도 매도인의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성권이다. 갑과의 약정도 어떤 약정? 20년 내 행사하기로 약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다? 행사기간은 단축된다. 틀렸다. 자, 매매 일방 예약은 예약 안결권에 관한 행사기간에 대해서는 암기를 하십시오. 자, 기간에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10년을 넘는 기간을 행사 기간을 정하더라도 그 기간에만 행사하면 충분하다. 30년을 정하더라도 30년 내에 가능하다. 왜 이게 나냐면 환매권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었어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 따라서 부동산에 대해서 7년이면 5년을 단축돼요. 그 조문과 연상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예약 안결권은 그렇지 않다. 제한이 없기 때문에 30년, 40년도 가능하고 그럼 그 행사 기간 내에 합니다. 만약에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성권이고 이 형성권 제척 기간이기 때문에 10년인 겁니다. 형성권은 제척 기간이고 제척 기간은 기간이 없으면 10년 내에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약정이 있으면 약정대로 그 약정이 10년이 넘는 20년, 30년도 무방하다.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만약 약정이 없다? 10년 내에 행사를 해야 한다. 제척 기간이다. 자, 정리하면 매매 예약의 완결권이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행사하면 되는 거고요.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 언제부터?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언제? 예약이 성립한 때로 예약 성립 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해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안결권은 제척 기간의 경과로 인해 소멸합니다. 또 하나 제척기간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직권조사 뭐죠? 당사자가 제척기간에 대한 얘기가 없다 하더라도 법원이 알아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기간의 중단도 제척기간이기 때문에 조속하게 법률관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소멸시와 달리 기간의 중단의 문제도 발생하신다. 요거 한 번씩 언급됐던 내용입니다. 예약 안결권과 관해서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을이 가진 예약 안결권은 재산권이므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수험생 입장에서 배우는 권리들은 다 재산권이 거의 99.9% 재산권이면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감으로 잡는 게 있죠. 또 하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을이 예약 안결권을 행사 기간 내에 행사했는지에 관한 갑의 주장이 없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없다. 행사 기간에 했냐 안 했냐는 직권조사상이다. 따라서 상대방이 그런 주장이 없다 하더라도 법원이 알아서 해야 한다. 고려할 수 있다. 상대방이 주장이 있어야만이 법원이 판단하는 것보다 소멸시효입니다. 자, 4번 한번 볼까요? 바꿔요. 자, 을이 예약 안결권을 행사하더라도 갑의 승낙이 있어야 계약이 흐르면서 아니다. 일방 예약이다. 일방 예약의 예약 안결권이 형성권이기 때문에 별도로 을의 의사표시만으로도 매매가액이 체결되는 거지. 더 나아가 갑의 승낙까지 있어야 할 것은 아니다. 그게 형성권 개념이다. 그걸 묻는 겁니다. 다음 71번. 권리의 하자. 권리의 하자에 관한 매도인의 담보 책임과 관련하여 악의의 매수인에게도 인정되는 권리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십시오. 하자 담보 책임이나 아니면 권리의 담보 책임에 대해서는 깊은 내용이 아니라 법조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암기를 하면 맞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문의 내용을 암기하냐 안 하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렇게 옵니다. 권리 전부가 타인에 속하는 경우에 건전의 손손, 권리 전부가 타인에 속하는 경우 매도인이 제3자 명의 타인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아 타인 권리 매매예요. 그 경우에 매도인은 권리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는데 그게 이행 불능이 됐어요. 그 다음 경우는 선자가 안 붙어있으면 선악 불문하고 해지할 수 있고 손해가 있는데 그 경우 어때? 선의의 매수인의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건전의 손소. 권일. 이거는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거예요. 전부가 아니라 권일 대. 선의 손손제. 권일 대 선의 손손제. 대선이 없어요. 대금 감액 청구권이에요. 선악 불문하고 일부니까요. 일부니까 나머지만큼 나한테 의미가 있으니까 하지 않고 대신에 감액을 청구했죠. 어차피 매매된 거였으면 권리 전부에 대해서 상응해서 주는 거니까 내가 못 받은 권리만큼은 대금을 감액해야죠. 그때는 선악이 불문하다. 하지만 권리 일부만 알았더라면 매수할 의사가 없었다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만? 선의인자만. 손해배상 청구도 선의인자만. 제척기간이 있어요. 제척기간은 이 권리들을 일정 기간에 행사하는데 선인 경우도 있고 악인 경우도 있잖아요. 악의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선인 경우는 무조건 안날로부터. 악인은요. 매매계약 체결 시부터 해요. 매매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법률행위가 성립한 날로부터. 선인은 안날로부터. 그 다음에 수일. 이거는 같은 내용인데 좀 차이가 있어요. 수일 선대선의 손손제. 수일 선대선의 손손제. 수량 부족. 일부 멸실입니다. 대금 감액과 차이가 있어요. 비슷한 형태인데 앞에는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이건 수량 부족 아니면 일부 멸실입니다. 이럴 때는 선대선의 손손제. 선의자만 보호를 됩니다. 그래서 선의인 경우는 대금 감액, 선의인 경우는 해제. 근데 수량이 부족하거나 일부 멸실일 때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제니까 선의자 말수니까 선의의 사람만 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에 안날로부터 1년입니다. 제한 물건 선의 목적 달성 불가 해제 기타 선의 손배 청구 기척기간 제한 물건 선의 목적 달성 불가 해제 기타 선의 손해배상 청구 제척기간 선의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척기간은 안날부터 1년이 될 거고요. 근데 제한 물건이에요. 제한 물건이라면 용의 물건이 있어요. 기타 기약할 게 많으면 유치권이에요. 유치권을 과거에 오래전에 유치권에 대해서 유치권을 위해서 목적 달성 불가해서 해지할 수 있냐 없냐를 묻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한 물건. 이 제한 물건에는 용의 물건과 담보 물건인데 그 담보 물건은 뭐다? 질권과 유치권입니다. 이제 질권을 묻지는 않습니다. 유치권을 묻습니다. 질권은 시험법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 저당권 등 선악불문 해제 저당권 등 선악불문 해제 선악불문 상한 청구 선악불문 손배 청구 이렇게 외웁니다. 저당권 등 있는데 여기에는 전세권이 있어요. 이 전세권은 앞에도 있어요. 여기는 용의물권적 성격이 강조되는 거고 여기는 뭐죠?
용익물권자 권능이 소멸되고 오직 담보물권자 성능만 있으면 저당권과 같이 취급되기 때문에. 하지만 대부분 저당권을 묻습니다. 선악불문 해제. 저당권에 있어 어떤 내용이냐면 저당권의 실행으로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이후에 소유권을 매매계약이 이루어졌고 매수인하고 등기됐어요. 근데 저당권 실행되면 이 소유권은 말소가 돼요. 아니면 이 저당권이 존재해서 취득했던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아니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해장한 거예요. 선악불문 상한정. 이 얘기는 뭐냐면 저당권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인이 샀는데 자신이 이 저당권 실행을 위해서 취득한 소유권을 잃을 것이 염려가 되니까 변제를 한 거예요. 매도인을 위해서. 그러면 상한청구라고 했죠. 근데 선악불문 상한청구. 선악불문 손해가 발생하면 손배청구. 저당권 전세권이다. 이렇게 외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푸는 겁니다. 권리 전부가 한다. 건전의 손손. 매수인에게 이전했으면 계약 해제권. 건전의 손손. 악의자도 할 수 있습니다. 권리 일부, 권일, 대.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거 대금. 권일, 대. 선자 반복되니까 악의자도 할 수 있습니다. 목적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해요.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계약 해제, 선악불문 계약 해제, 선악불문 상한 청구, 선악불문 손배 청구. 그래서 되는 거예요. 목적물 저장된 설정된 지상권이에요.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용익물권과 질권, 유치권. 제한물권에 의해. 제한물권의 경우는 어땠죠? 제한물권에서는 선의, 목적 달성 불가 해제, 기타, 선의, 손배청. 선의인 경우에만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악의자는 못한다. 이렇게 맞히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문장을 보면서 할 게 아니라 이런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렇게 암기가 되셔야 합니다. 72번. 부동산의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환매 특양, 제100조 34회 때 동시에 해야 한다. 매매계약이 주된 계약, 동시하기 때문에 주된 계약이고 환매 특양은 종된 계약이다. 따라서 매매계약이 주된 계약인 매매계약이 취소돼 효력 상실하면 그에 부수하는 종된 환매특도 상실된다. 이미 했습니다. 34, 65번 나왔어요. 1, 2, 4번이 환매 시 목적물의 과시가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점에서 상기한 것을 본다. 법조문입니다. 그냥 암기를 하십시오. 환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환매 기간을 정하면 환매는 되겠죠. 부동산 5년, 동산 안년. 그리고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는 부동산 5년, 동산 3년을 한다. 중요합니다. 그 기간은 5년이다. 왜 5년이 됐어요? 부동산이니까.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부동산의 경우는 5년, 동산 5년, 3년이에요. 그 위에 기간을 정하지 않아서 나중에 다시 정할 수는 없다. 이미 설명했습니다. 34일 때. 환매 기간을 정한 경우 환매권을 행사했어요. 다시 사겠다는 겁니다. 다시 사겠다는 얘기는 매도인과 매수인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매수인 앞으로 등기됐죠. 그런데 매매 계약할 때 환매를 했어요. 환매하는 것은 뭐예요? 매수인이 매수인에게 야, 나 그거 다시 살래. 다시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환매라는 것은 환매 의사가 있다는 것은 다시 매매 계약하는 건데 이 다시 맺는 매매 계약의 매도인 누구예요? 매수인이 되는 거고 매수인은 매도인이 되는 거예요.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 계약 체결때에 따라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고 목적물을 넘겨주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된 것을 주는 건 방법입니다. 통상의 매매계약처럼 취급하시면 됩니다. 자, 환매권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 유동 등본. 환매권 행사를 했던 얘기는 다시 매매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다시 매매계약이 체결됐으니까 소유권 유전 등기 청구권이 생기겠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거는 하나의 채권이죠. 이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매 기간 내에 아니다. 통상의 경우처럼 10년 내에 행사하면 되는 거지. 부동산이니까 5년 내에 행사하는 겁니다. 그거는 5년의 그 제한은 뭐다? 환매권을 5년 안에 행사하는 거고 5년 안에 환매권을 행사했으면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매매계약 따라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본래의 매매계약처럼 10년 내에 행사하면 됩니다. 그걸 묻습니다. 자, 일반 채권과 같이 162조 소정의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제한된다. 당연히 5년, 3년도 환매권의 그 환매 행사 기간에 행사하는 것도 제척기간입니다. 이건 제척기간이지만 왜 이런 얘기 나오면 짧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강조하면 야, 환매권은 특별하게 돼 있잖아. 그럼 당연히 환매권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도 그 기간 내에 행사하는 게 맞을 거 아닙니까? 그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5년, 3년은 뭐에 대해서만?
환매권의 행사 기간인 거지. 만약에 환매권 실제 행사에서 발생한 채권은 통상의 그 일반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10년 행사하면 된다. 원칙대로. 73번 토지 임차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간혹 옛날에도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10년 이전에 이런 문제입니다. 먼저 부속물은 건물과 관련된 거예요. 부속물은 건물 기타 공적물에 근데 공작물 묻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건물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만 부속물이에요. 왜냐면 토지에 부속물은 없어요. 부합은 있어도. 자, 유입비, 그 다음에 지상물, 필요부위 차임 감액 청구권에 대해서는 자, 245번은 245 유입비, 필요금, 비용 상환 청구는 모든 임차인이에요. 차임 감액 청구권. 근데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요. 건물들 소유 목적의 토지 임차인이죠. 지상물이니까요. 누구한테 토지 임차인에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건물들 기타 고분자물의 임차인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건물이 존재할 때 토지 등 소유 목적으로 건물 등 소유 목적의 토지 임차인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그래서 맞는 겁니다. 요거는 차임 감액이나 비용 상환 청구권은 임대차에게 임차인에게 임차인은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 기타 공작의 임차인 포함되는 거예요. 지상물 매수 청구는 토지 임차인인데 어떤 목적? 토지 임대차 계약이라서 다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건물 등 소유 목적의 임차인이 합니다. 지상권은 이런 목적 안 돼요. 왜냐면 지상권 자체가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토지 임대차 계약이 건물 등 소유 목적입니까? 반드시? 아니잖아요. 토지를 구해서 자기가 밭농사 짓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상권 자체 개념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건물 등의 소유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 수익한 게 지상권의 개념이에요. 임대차는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상대방에게 자신의 소유 돈을 넘겨서 사용 수익화하고 상대방의 임차인은 상대방에게 그 대가로 차임시켜간다. 건물주 소유 목적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 자체에 그런 목적 자체가 없기 때문에 토지 임차인 하더라도 이런 목적에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도 사소한 거지만 정확하게 기억해 주십시오. 자, 74번 건물 임대차 계약상 임대차 계약성의 보증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적 보증금을 지급했다. 그럼 보증금을 반환 청구하는 사람에게 증명 책임이 있습니다. 누구?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 중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번 달 임대를 주세요 하니까 임차인이 보증금 아직 남아있으니까 거기서 까세요. 즉 이행 거절할 수 있다? 못한다.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 존속 중이에요. 존속 중에는 차임을 보증금에 충당하는 여부는 누가 결정할 수 있다? 임대인이 결정할 수 있는데 그거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따라서 임대차 계약 종료 전은 연체 차임대 등이 별도의 의사표시, 즉 임대인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임차인은 보증금에 남아 임대인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임차인은 임의로 보증금에서 까세요. 즉 거절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보증금에서 뭐가 한다? 연체된 차임이나 아니면 임차인이 임대인에 지급할 손해배상 등이 당연히 공제되고 당연히 공제되기 때문에 공제돼서 남는 보증금이 있다는 전제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생긴다. 자, 그런 내용들 다시 한번 떠올리십시오. 디귿번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는 한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적법, 점유이며 적법하다. 적법이라는 내용이 나오면 뭐죠?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적법하더라도 법률상 원인이 없으면 뭐다? 부당이득 반환의 의무는 생깁니다. 임차인이 계속 목적물을 계속 사용 수익하더라도 계속 사용. 자, 임대차 계약이 종료했어요. 아직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기 때문에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 이게 뭐죠? 동시행 관계이기 때문에. 동시행 관계 때문에 적법한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항변권이 있다고 해서 더 나아가 그 사용 수익의 이익을 취득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얘기는 이익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있으면 부당이득 명목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에서 조심할 게 뭐냐면 실질적 부당이득 반환과 관련해서 실질적 이득론이 있어요. 즉 임대차가 끝나서서 아직 목적물에 인도하지 않다 하더라도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기 때문에 반환할 의무가 없고 종전과 마찬가지로 계속 사용했다면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했기 때문에 그때 경우에는 반환한다. 그게 실질적 이득론입니다. 어떤 경우에 임대차 계약. 종전과 마찬가지로 사용한 수익하는 경우에만 실질적 이득을 취득했기 때문에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걸 묻습니다. 동시에 항변권이 있다는 얘기는 적법하기 때문에 불법행위 책임이 없는 거고 임대차 계약입니다. 그 경우는 실질적인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임대차 계약의 좀 특징입니다. 자, 75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다가구용 단독주택 일부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했다면 후에 건축물 대장상으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다세주택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쇄하지 못한다. 자, 대항력은 공시예요. 어떤 방법으로? 이사랑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민등록을 제대로 써야죠. 뭐의 기준에서? 계약서나 등기부를 보고요. 따라서 등기부에 있는 내용의 주소를 가지고 계약서에 기재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전입신고를 해요. 만약에 전입신고한 주소와 등기부의 주소가 다르면 공시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않기 때문에 대항력이 전입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대항력이 발생이 없어요. 그럼 그 이해하는 방법은 뭐죠? 공시의 기능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제가 눈을 강조를 했습니다. 공시의 기능. 근데 다가구는요. 1주택이에요. 근데 다가구지만 여러 사람이 살아요. 지금 실제로 가면 그냥 단독주택이 아니에요. 다가구지만 여러 호실이 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호실이에요. 하지만 다가구는 2주택이기 때문에 101호 구분소유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101호 이유가 없어요. 그건 임의적인 거예요. 따라서 주소만 쓰면 돼요. 근데 다세대로 바꿨어요. 다세대는 뭐냐면 구분소유 건물이에요. 집합 건물이에요. 따라서 101호 비호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공시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냉정하게 보면 공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시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항력을 인정하지 않는 게 맞아요. 하지만 처음 전입신고할 때는 다가구였잖아요.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래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합니다. 상실하지 않습니다. 독특합니다. 우선 변제권 있는 임차인은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의 환가 대금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조심할 게 뭐냐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그때 건물이 있었어야 돼요. 그걸 전제로 한 겁니다. 자, 그걸 전제로 한 겁니다. 디귿번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진 후 소유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임차 보증금 반환책을 부담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양수인이 부담하는 임차 보증금 반환책을 소멸한다. 자, 먼저 대항력을 갖췄어요. 자, 대항력권을 갖췄다는 얘기는 2, 3이 전입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항력을 갖춘 이후에 법률 행위에서 매매 등에 의해서 소유자가 바뀐 거예요. 이 소유자 뭐라고 하죠? 양수인이에요. 그러면 법에서는 뭐죠? 주택임대차나 항상 법률 행위에 의해서, 그러니까 매매와 같은 법률 행위에서 소유자가 변동된 이제 경매로서 소유자 변동된 구분합니다. 지금은 뭐예요? 법률 행위에 기인한 거예요. 그럼 그 경우에는 항상 도식적, 기계적, 암기죠. 아, 이건 법률 행위에 있으니까 양수인이다. 그 경우의 법이죠.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표시를 이렇게 하죠. 양도인, 임대인, 양도인이라고 하죠. 주택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양수인, 양수인이에요. 이게 법률행위, 매매와 같은 법률행위예요. 그러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이 사람이 임대인이 돼요. 반면에 양도인은 더 이상 임대인이 아니에요. 그 임대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뭘 한다? 향후에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누가? 양수인이. 반대로 임대인은 임차 보증금, 임대인 더 이상 임대인의 지위가 없기 때문에 임대인의 지위에서 해야 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다. 그래서 면책적 채무인 사람 표현도 쓰죠. 그러면 이 임대차 계약에 관련해서 당사자가 누구예요? 임대인은 누구예요? 양수인이에요. 임차인은 이 사람이에요. 그러면 임대인과 임차 사이의 법률 관계가 있어요. 특히
이 관계를 했을 때 임대인과 임차사람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된 거예요. 그렇죠? 법률의 규정에서 당연 승계 규정에 의해서. 그럼 임대인이 임차인 사이에 보증금 돌려줄 때 대항 요건이 있습니까? 대항 요건은 누가 문제죠? 제3자의 문제예요. 이 사람이 더 이상 3자가 됩니까? 원래 3자였지만 법률의 규정에서 당연 승계 규정에서 이제 임대인이 돼서 제3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항 요건을 논할 여지는 없어요. 즉, 이 사람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게 되면 향후에 이 사람이 대항 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 사람은 양수인 임대인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지위에서 보증금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 사람이 이사를 갔어요. 대항 요건 상실했어요. 그런데 다시 이 사람이 병에게 매각했다. 그럼 대항을 못하겠죠. 대항을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임대인의 승계를 못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더 이상 제3자가 아니에요. 그거 혼동하지 마십시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때문에 자신이 임대인의 지위에서 당연히 의무를 면한 거지 이 사람이 대항 요건을 갖춰야만이 주는 건 아니다.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자 양도돼요. 대항을 갖춘 후 법률행위, 양도란 얘기는 법률행위예요. 양수인이 된 경우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부담하게 돼요. 지금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서 반환 채무를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 부담하게 돼도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양수인이 부담하는 보증금 반환 채무 소멸한다? 아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임대인이잖아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반드시 대항 요건을 갖춰야만 하는 거죠. 자, 처음 임대차 계약 체결했을 때 여러분 보증금 돌려줄 때 임차인이 대항 요건 여부를 안 묻잖아요. 그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 사람이 지금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라 법의 규정에서 당연 승계 때문에 헷갈리는데 그냥 여러분 임대차 계약 체결했어요. 제가 임대인이고 여러분 임차인이에요. 제가 나중에 계약 종료 끝났을 때 임차인인 여러분이 저한테 보증금 돌려줄 때 할 때 여러분이 대항 요건이 있냐 없냐 따집니까? 안 따지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임대 지인을 승계했다는 그런 특징입니다. 자, 76번은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